경제가 잘 나가니까 서로 공동으로 잘 해간 거야. 자, 그 다음. 노동당 정부는 1950년에 2차 국유화 계획을 실시하여 자본과 전면적인 대립 양상을 나왔다. 이 시기 노동당 지지는 1950년 46% 315석, 1951년 49% 295석으로 보수당의 1950년 44% 298석, 1951년 48% 321석을 간신히 넘기게 되었다. 총선에서 노동당은 국유화에 대한 반발로 자본과 연합을 형성한 보수당에게 분송한 차로 패배하였다. 이후 선거에서 노동당은 연달아 3번의 패배를 경험하게 되었고 노동당은 1964년까지 14년간 보수당에게 정권을 내줘야 했다. 그래서 이제 노동당하고 총연맹이 잘 나가니까 보수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보수들이 대연합을 한 거야. 대연합을 해가지고 세게 서로 붙었는데 보수당이 보수 세력이 연합이 간발의 차이로 이겼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보수들이 이제 정권을 장악하게 됐다는 거고, 야당일 때 이제 과연 총연맹과 노동당이 어떻게 했냐. 자, 이거 한번 봅시다. TUC는 1951년에서 64년에 보수당 정부의 소득 정책에 저항하였다. 1951년 보수당 정부가 긴축재정과 구조조정 및 실제 임금 인하 정책을 추진하고 야당인 노동당도 우경화되자 TUC 내 좌파가 세력을 강화하였다. 한편 보수당이 민간 소비를 촉진하고 노동당이 추진하였던 안정고용을 위한 케인즈주의 정책과 복지국가 정책을 수용하여 노동당과의 차별성을 줄였다. 1955년과 1959년의 총선에서 보수당의 지지가 크게 증가했다. 네, 그래서 보수당이 되니까 첫 번째 소득 정책이라는 거는 노동자 임금 인상을 막았다는 거예요. 소득이 늘어나는 걸 막았다는 거니까 저임금 정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긴축 재정을 하고 국가가 돈을 안 썼다는 거죠. 안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자들이 어려워졌죠. 노동자들이 어려워졌어. 돈을 안 쓰고 이러한 낮은 소득 정책을 하면서 또 일부 기존의 복지 정책은 기존에 또 유지를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보수당 정부가 좀 유연하게 대처를 하면서 노동당이 힘들었다는 거죠. 보수당이 지지율을 늘렸다는 겁니다. 자, 요걸 1959년 총선 이후 노동당은 기존의 노선을 재평가하고 새로운 노선 정책을 모색하지만 정책성 논란에 휩싸였다. 1964년에 집권한 노동당의 헤럴드 윌슨은 공격이 쇠퇴하면 늙은 영국을 되살리려는 계급 연합과 경제발전, 기술 근대화라는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별 효과는 내지 못하였고 노동당은 1970년 선거에서 다시 보수당에 패하였습니다. 지금 뭐냐면 계속 이 노동당과 보수당이 주고받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고받기를 하고 있는데 전체 흐름은 점차 경제 성장이 늦어지게 되면서 우리로 말하면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성장이 한계에 도달하면서 야 우리 노동당도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계급연합이라든가 경제발전 이런 것들 생산성 이런 얘기를 노동당이 내서 얘기가 나왔다는 거죠. 자, 그 다음 1970년에서 74년에 보수당 정부는 임금을 제한하고 노사 간섭주의 정책을 추진합니다. 보수당 정부가 1971년 노조의 자발주의를 법적으로 규제하기 위하여 산업관계법을 통과시키자 노동당과 노조는 다시 협력을 강화하였다. 1973년 노동당은 노조와 사회협약을 체결하고 향후 노동당이 정권을 잡을 경우 추진할 경제정책을 제시하였다. 노동당과 노조의 연대가 다시 강화됨에 따라 1974년 선거에서 노동당에 대한 지지율이 다시 높아져 노동당은 보수당은 누르고 집권합니다. 그러니까 보수당이 집권하고 나서 이제 노동자를 탄압한 거예요. 그러니까 노조들이 열받죠. 야 그래도 3인당 정권 때가 좋았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야 그리고 노동당도 정권을 잃었는데 야 그래도 우리가 집권했던 건 노동자들이 우리한테 몰표를 줘서 그런 거야. 이제 우리 당과 노조가 서로 힘을 합사, 좋아, 힘을 합사, 그리고 사회협약을 체결한 거야. 이거 코퍼레티즘, 노사정이랑 똑같죠? 그래서 이렇게, 야, 우리가 있잖아. 우리 노동자당과 노동조합이 힘을 합해서 정권을 만들자. 그리고 우리가
집권하면 이제는 노동자를 위한 정책을 만들게. 그래서 그런 약속을 한 거예요. 선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노동자표가 총 집결을 하면서 다시 또 노동당이 집권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에서는 이와 같이 보수당과 노동당이 치고받으면서 정권을 교체가 자주 됐어요. 자, 그 다음. 1974년부터 79년의 집권 동안 노동당 정부는 노동조합과 임금 인상의 억제와 노동합법의 폐지를 상호 조건으로 하는 사회계약을 1974년 체결하였고 1977년 노사공동결정제도를 도입하였다. 애초에 노동당은 노사공동관리를 내용으로 하는 산업민주주의법을 선거 공약으로 채택하였지만 TUC 내 좌파는 산업민주주의는 단체교섭을 통해 진전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에 이 공약에 반대하였다. 현장에서 당에 대한 노조의 불만이 높아지자 노동당과 TUC 지도부는 1978년 지역사원에서 연대를 강화하여 당내 분쟁을 수습하고 조합원들 사이 반노동당 정거를 불식시키기 위해 노동당 승리를 위한 노동과 상륙하였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하였다. 그래서 이제 노동당과 총연맹이 힘을 합해서 집권을 했죠. 집권하니까 이제 야 우리가 지난번에 자꾸 선거에서 진 것도 있으니까 다음에 또 정권을 우리가 잡으려면 큰 욕심 내지 마자. 그래서 노동조합은 그래 우리가 당분간 임금 인상 투쟁 안 할게. 대신에 노동합법 좀 폐지해줘. 파업했을 때 손배 가압류 그것 좀 없애달라야. 그래 그걸 없애주면 우리가 임금 인상 투쟁을 좀 자제할게. 이런 식으로 사회 협약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했고 그다음에 노사 공동결정 제도도 했고 이런 식으로 해서 노동당과 노동조합이 힘을 합해서 정권을 유지하자 이렇게 해서 개항을 한 겁니다. 근데 점차 영국의 산업이 저성장으로 되면서 한계에 도달하게 돼요. 파이가 줄어들게 됩니다. 자, 그다음. 또한 노동당 정부는 노동조합에게 사회협약을 제안했지만 1978년에 TUC의 반대에 부딪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협약은 1978년 중반까지 노조에게 3차례 임금 억제 협상을 강요하였고 특히 임금 인상을 5%로 제한하여 큰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1978년 10월 열린 노동당 전당대회에서도 자유로운 단체 협상으로의 복귀라는 노조의 동의안이 전격 통과되었고 정부의 지임은 거부되었고 이러한 노동당과 노조의 분열은 보수당의 집권으로 이어졌다. 그래서 이제 노동당이 집권해서 한 번, 두 번은 임금 인상 투쟁을 자제했는데 집권한 지 3년째, 4년째 했는데 계속 임금 인상 투쟁하지 말라. 열받기 시작했죠. 그래서 계속해서 연달아 임금 억제 협상을 강요했고 열받아가지고 결국은 야 이젠 필요 없어. 우리가 만든 정권인데 우리에게 희생만 강요해. 상관없이 우리는 임금 인상 투쟁을 하자. 이렇게 됐죠. 이렇게 돼서 노동당과 노조가 서로 이제 균열이 된 거. 그 결과 선거 결과로 나타나서 다시 또 보수당이 집권하면서 이번에 나타난 거는 바로 그 유명한 철의 여상이죠. 대처가 나타난 거예요. 대처가 이제 완전히 노조를 박살을 내요. 한번 읽어봅시다. 1979년 대처의 보수당은 44%의 득표, 439석으로 37%, 286석으로든 268석으로든 노동당을 누르고 1983년, 1987년, 1992년의 선거에서 보수당을 승리하였다. 반면 노동당의 득표는 1983년 29%까지 감소하였으며 1992년에 35%대로 복귀합니다. 노동당 우파는 1982년 육자적으로 사회민주당이 구성하여 1983년과 1987년 선거에서 자유당과 재임하였으며 양당은 결국 합당하여 자유민주당이 되었다. 1992년 선거에서 인플레와 자산 가격의 정체, 실업 증가로 다시 노동당에 대한 지지가 증가하였으나 보수당은 승리를 거두지 못합니다. 그래서 노동당 일부에서 야 이제 우리도 바뀌어야 돼. 이제 영국이 저생산이고 저출산인데 우리도 이제 과격한 투쟁을 좀 자제해야지. 이런 우파들이 생겨가지고 이 우파들이 결국은 이 자유당과 통합해서 이탈했다는 거예요. 우파들이 통합했다는 거. 그래서 자유민주당으로 통합했고 그러면서 이제 생활이 어려워지죠. 민생이 어려워지면 노동자들이 또 불만이 생기죠. 불만이 생기니까 노동당 표가 증가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당 표를 막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요거 노동당은 선거 패배의 원인을 보면 노동당은 실업을 개선하려는 재정직 추락들을 주장했지만 보수당은 이런 정책은 유권자의 조세 부담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반박하면서 감세로 인한 기업의 투자를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노동당은 집권기간 미국 차관으로 전후 경제 부흥을 꾀하면서 점차 사회주의적 정책을 후퇴시켰다. 특히 물가가 오르자 노동당 정부로부터 임금 인상 제한에 불이익을 받는 노동자들의 반발이 거세졌다. 마침내 공공부문 노조를 중심으로 불만의 겨울로 상징되는 1979년 초 파업은 최고조에 이르고 그의 선거에서 보수당이 집권합니다. 결국 노동당과 노동조합 대표자 회의라는 노동정치동맹회의 내분이 가시화되면서 노동자의 지지율이 떨어져 1979년 20년에 보수당 집권 시대가 도래한 셈이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노동당하고 총연맹의 힘을 합쳤을 때는 집권을 하고 그러지 못했을 때는 집권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자가 이 노동당이 집권하면 그 다음에 또 집권하기 위해서 총연맹한테 양보를 요구했고 총연맹이 한두 번은 양보하지만 그 다음에 양보 못해서 노동당을 비판하면서 정권이 이 보수당한테 넘어갔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1979년부터 1997년의 보수당 정부는 시장의 자유화, 기업 보호, 임금과 인플레이션 억제 등을 추진하면서 노동조합을 내부의 적으로 인식하였다. 대처 수상은 클로즈드 샵 금지와 파업 제한, 노조의 정치자금 노동 규제 등을 강행하였다. 1984년 노동조합법은 정치자금만을 통해 정당을 지원하도록 제한하였기 때문에 대부분의 노동조합들은 조합원 투쟁을 통해 정치자금을 마련하였다. 대처정부는 1984년에 공무원부문노조와 광문노조의 파업, 1986년 인쇄공호 사업에 대해 치밀하게 대처하면서 중대하였고 그 이후 TUC의 투쟁력을 크게 훼손되었다. 그래서 이제 이 보수당이 그런 거, 대처가 그래, 영국병, 우리는 영국병에서 벗어나야 돼. 영국병은 뭐야? 적게 일하고 월급을 많이 받아. 그 다음에 복지국가병이야. 그 다음에 인구가 줄어들어 저출산이야, 저생자냐. 그래서 이거 영국병을 고쳐야 된다. 그래서 대처가 나서가지고 적극적인 반노동 정책을 시행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노동조합이 파업을 할 걸 알고 있겠죠. 그래서 파업을 할 거를 예상을 해. 그래서 미리 다 준비를 해놔. 석탄에 대해서 예비를 준비해 놓는다든지, 그리고 노동조합을 파괴할, 그죠? 대체 인력도 준비를 해 놓는다든지, 이렇게 다 준비를 해 놓은 다음에, 노조가 파업만 해봐라. 이번에 뽐때려 보여주겠다. 그래서 실제로 노조가 파업을 했는데, 대처가 끝까지 노조한테 굴복하지 않고 끝장으로 견뎌요. 결국은 지친 총연명이 손을 들고, 광부노조가 끝까지 남았지만 결국 광부노조도 파괴되면서, 노조의 파업이 정부에 의해서 무력화되면서 이후에 이 투쟁력이 크게 훼손됐다는 거. 한번 큰 싸움에서 한번 졌다는 거지. 뽐보기로 대처가 전략적인 접근을 하면서 박살을 낸 거예요. 그 이후에 이 대처의 신자유주의 정책이 영국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그 이후에 90년대에는 이제 제3세계까지 다 신자유주의 정책이 파급됩니다. 대처가 신자유 정책의 어떤 시초자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정리하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2차 대전 이후 노동당과 노조의 관계를 보면 첫째 집권 노동당은 초기에는 노동조합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다 점차 노동조합의 양보를 요구하게 되어 노동자 사이에 긴장이 조성되었다. 1945년에서 1951년 만에 집권 노동당은 반동적 노동조합법의 폐지, 종합적 사회보장제도의 확립, 한강을 위시한 1년의 산업 국유화 정책을 실시하였다. 이 기간 동안 노동조합은 임금 인상을 생산성 향상에 연계하면서 파업을 사실상 포기하였다. 하지만 노동당이 1947년 하원도와의 위기에 직면하여 임금 인하 정책을 실시하자
이에 반발하여 자발적 불법 파업이 일어났으며 결국 TUC는 1950년에 임금 인상을 요구하였고 이듬해 노동당 정부가 붕괴되었다. 노동당 정부가 집권하더라도 경제 성장이 잘 돼가지고 문제가 없으면 노조한테 당근을 줘서 유지가 되지만 경제적으로 문제가 되면 더 이상 당근을 줄 수 없으면 임금 억제 정책을 하기 때문에 노조와 노동당이 서로 균열이 되면서 노동자 표가 분산되면서 노동당이 이 정권을 잃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1964년부터 네. 70년에 읽어. 노동당 정부도 TUC와의 갈등을 극복하지 못하고 보수당에게 정권을 넘겨주었다. 노동당은 재정 적자와 파운드와 위기에 직면하자 사회 계약을 파기하고 비합법 파업의 면책 조항을 폐기하고 특히 단체 협상을 노사 자율에 맡기던 관행을 법으로 통제하려고 하였다. 그 결과 당과 노조의 갈등이 폭발하였다. 1969년 노동당 정부는 노동 관련 백서인 투쟁에 대신해서를 발표하고 자발적 파업의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파업 규제법을 의회에 제출했으나 TUC는 임시대회를 열어 강력한 저항을 통해 법안을 취하시켰다. 노동당의 이러한 태도는 경제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노동조합의 파업을 제도적으로 억제해 결국 노동조합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려는 노동당의 노골적인 의도를 보여주고 있었다. 그래서 총연맹의 상층이 노동당과 협력했지만 그 밑에 하층이 파업을 하죠. 그걸 와일드 파업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파업에 대해서 면책 조항이 있었는데 이 면책 조항을 폐기하면서 이 파업을 탄압하게 되니까 총연맹의 상층도 하층과 마찬가지로 노동당과 갈등하게 되고 노동당이 거기에 대해 야 이제 투쟁을 그만해. 투쟁 대신이라는 거죠. 이 투쟁하지 말고 우리 법제도를 개선해서 서로 인내하면서 하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노조들은 임금 인상 투쟁이 계속해서 억압받는 조건에서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이렇게 되면서 당과 노조가 관계가 소원해지면서 이렇게 노동당이 이제 우경화로 간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 지금 관계가 이제 노동당이 어떤 조건에서 노동자 표를 사실상 포기하고 일반 국민 다수의 표를 원하게 되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한번 읽어봅시다. 22양장은 긴장 관계에 진행하였지만 기본적으로는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1970년 기준으로 노동당의 예산 중 88%는 노동조합의 지원으로 충당합니다. 노동조합은 노동당 내와 각종 의사결정 기구에서 노동당의 원내 활동을 여전히 금지할 수 있습니다. NEC에서의 노동조합의 영향력은 원칙적으로 NEC 전체를 지배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노동조합 대표자 회의는 노동조합과 관련된 문제에서 종종 공세적인 입장을 취하였다. 1960년대 말 집권 노동당이 노동조합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려는 안을 상정했을 때나 1970년대 말 지나친 임금 억제 정책을 강행하려 했을 때 노동조합들은 분명한 반대 입장을 취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이 영국 상황을 정리하는 거예요. 냉전 이후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협력했다는 건 뭐야? 힘이 합했을 때는 노동당이 집권했다는 거죠. 노동조합에 결집해서. 그런데 집권하고 나면 당과 노조의 이해관계가 다르다 그랬죠. 당은 계속해서 집권하려니까 자제를 요구한 거고 노조는 계속 참아줄 수가 없는 거 이런 문제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협력관계가 있어가지고 같이 협력했다가 멀어지고 이런 거를 계속해서 반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신자유주의 체제가 되면서 노동당과 노조가 강력하게 이 타격을 입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다음 시간에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한 다음에 혹시 뭐 하고 싶은 말이나 의견 있으면 1분만 얘기하면 돼요. 온라인에서도 얘기해도 돼요. 우리가 지금 독일, 영국, 프랑스가 기본적으로 유사한 패턴으로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빨리 진행한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은 바로 한국도 이미 그런 유사한 패턴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독일, 영국, 프랑스의 사례를 보면서 한국에서도 이러한 사례가 분석하고 그러면은 독일, 영국, 프랑스에서는 어떻게 대처했는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보려는 게 이러한 사례 분석의 목적입니다.
질문 있습니다. 뭘 좀 얘기하세요. 저요? 예. 지금 정당과 노조가 개량화되는 과정을 얘기한 거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게 개량화되고 그러면은 이제 사회주의로의 어떤 혁명이나 변화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그냥 혁명이 아닌 뭐 정당 활동이나 이런 것을 통한 이 사회주의화가 어렵다는 결론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그리고 요즘 얘기하는 걸로는 김장민 동지가 얘기하는 걸로는 한국의 경우에 혁명적인 상황이 아니다. 그러므로 뭐 큰 어떤 큰 변혁적인 걸 요구할 어떤 계기가 아니다라고 하면은 뭐 혁명적인 상황이 오기도 힘들고 그리고 이회를 통한 체제 변혁도 힘들고 그러면은 어떤 걸 지금 주장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람시의 무슨 진지전, 뭐 속도전 이런 얘기도 하시던데 그게 뭘 어떻게 적용되는지도 전혀 감이 안 오고요. 그러니까 이제 큰 문제, 커다란 건데요. 다시 말하면은 자, 혁명의 조건은 각 나라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크게 보면은 러시아식과 유럽식이 있었다는 거고, 러시아는 한꺼번에 하는 급진적인 혁명이고, 유럽은 점진적인 그런 형태고, 그래서 한국의 경우에는 민주화 전에는 러시아식이었죠. 그렇죠? 근데 지금 민주화 이후에는 러시아식은 일반 대중의 동의를 받기 어렵고 조건도 안 맞고 결국은 한국도 유럽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유럽식에는 가는데 유럽식에는 두 가지 길이 있었던 거죠. 하나는 뭐냐면 삼인주의의 길이 있었던 거고 하나는 이제 혁명을 포기하지 않는 공산주의의 길이 두 개가 있었던 거죠. 이런 길이 있었던 거고 그래서 이 두 길의 특징이란 다 뭐냐면은 대중투쟁과 의회활동을 같이 하는 거예요. 대중투쟁과 의회활동을 같이 하면서 일상적인 이런 대중적 의회활동을 하고 어떤 특별한 혁명기에는 뭐 러시아식의 혁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일상적으로는 대중투쟁과 의회활동을 하는 거고 그래서 그러한 조건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러려면은 노동자당이 단결된 노동자당의 어떤 단일한 정당이 좀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대중투쟁체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노동이나 농민단체가 있어야 되는 이런 형태인 거죠. 그래서 우리 현재는 너무나 열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특히 이 대중투쟁을 추정할 수 있는 혁명적 단체도 없고 의회 활동도 전혀 없고 그래서 혁명의 어쨌든 주체적인 동력을 만들어야 될 시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대선이나 이런 조기 대선에서도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무슨 당장 혁명을 하면 좋지만 지금 무슨 혁명할 수 있는 주체 동력이 하나도 없잖아요. 기본적인 조건이. 그래서 그 기본적인 조건은 바로 대중투쟁과 의회 활동을 할 수 있는 그 주체를 만들어내는 것. 이게 현재 한국에서의 이 과제라는 거죠. 그거는 이제 하나는 노동자당이 될 거고, 그죠? 또 하나는 지난번에 어디에 우리 전봉진 투쟁단처럼 그래서 대중투쟁을 이끄는 대중투쟁체가 될 거고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 예. 고맙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예, 얘기하세요.
저기, 현실 사회주의에서 뭐, 저기, 공장이나 이런 것이 그 비민주적으로 운영됐다는 얘기들이 있는데, 예. 지금 아까 영국의 경우에도 공기업들을 많이 했지만은 그게 민주적으로 운영되지는 않았다 그랬는데, 예. 이제 이런 사회와 현실 사회주의 사회와 요게 저기 사업체가 비민주적으로 운영되는 그 원인이 같습니까? 아니죠. 그 자본주의에서 공기업이 비민주적으로 되는 거는 이거는 그 진정한 저거가 아니죠. 그 생산적 사회적 소유가 아니라 국가가 자본가처럼 행동해서 생기는 일이고요. 그죠? 그잖아요. 뭐 저기 국가가 파견하잖아. 얼마 전 그 누구야 저기 운동권들 공기업의 사장으로 와가지고 자본가처럼 활동하잖아요. KTX 사장 이렇게 다 되더라고. 그래서 생기는 문제고 현실 사회주의에서는 경직적인 정치 제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공산당의 명령을 공산당이 노조에 일방적으로 명령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죠. 이런 경향. 그리고 공산당이 충분한 토론을 해야 되는데 충분한 토론 없이 최고 지도자가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건 뭐냐 그러면은 당이 되려면 개인의 지도가 아니라 집단의 지도가 돼야 되는데 공산주의 사회에서 집단의 지도, 이 집단의 지도라는 거는 뭐냐면은 당의 지도죠. 구체적으로 말하면 당대회, 중앙위원회, 정치국, 당에서는 이런 공식적인 회의들이 진행되면서 사업을 결정해야 되는데 총비서가 개인적으로 지시하는 형태로 진행했다는 거예요. 스탈린의 문제가 그랬죠. 스탈린 시대에 당대회라든가 중앙위원회가 열리지 않았어요. 일방적으로 스탈린이 지시하는 경우가 많았단 말이야. 그런 문제점. 이런 관료주의, 엘리트주의의 문제점. 현실사회주의에서는 관료주의, 엘리트주의의 문제점. 자본주의 사회의 공기업에서는 국가가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거 아니라 자본가의 이익을 대변해서 자본가처럼 행동한 거니까 두 가지 원인은 다른 원인이죠. 됐나요? 예. 또 다른 분 간단하게 1분 이내. 없어요? 없으면은 자, 그러면은 그 영국, 독일, 프랑스가 이제 조금씩 막판을 해서 끝나가고요. 지나고 나면은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의 관계를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우리 다음 주